넷플릭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뇌교육, 창의력 학습에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1대1 채팅방 넷플릭스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배운 창의력, 영어니, 뇌교육학 오창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넷플릭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창의성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오늘은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학의 거장이자 유쾌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로 꼽기도 했는데요. 파인만은 양자역학, 양자전기역학, 입자물리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1965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유별난 성격에 관한 에피소드는 많은 책과 강연에서 소개되어 왔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인만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맡은 연구뿐 아니라 극비 문서가 들어있는 동료 연구자의 금고나 서랍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잠금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잠금 장치의 소리를 듣거나 느껴서 숫자를 유추하거나 금고를 열어놓은 채로 다시 잠그거나 하는 방법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동료 물리학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들을 시도해서 잠금 암호의 조합을 찾은 뒤에 그 캐비닛에 메모를 남겨놓았고 캐비닛의 주인인 동료는 이를 보고 스파이가 접근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대의적인 명분으로는 국가의 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금장치 암호 풀기 외에도 브라질에서 봉고 연주하기, 마야 문자 해독하기 등 본인의 관심사가 닿기 어려운 분야에도 다양하게 도전하면서 호기심을 충족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취미들 그리고 잦은 장난과 유머러스함이 밉거나 유난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천재적이라고 더 느껴지는데요. 전공 분야가 아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의력을 측정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PS 검사 그리고 ICAA 검사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CPS 검사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CPS 검사는 창의적인 성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만든 고프라고 하는 연구자는 창의적인 인물들의 어떤 성격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요인들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 추출된 요인의 실제 개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검사는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 300개 렛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자, 당신의 성격은 이 중에서 어떤 것과 일치합니까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보면 성격 테스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용사를 300개나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그 형용사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점수를 표기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구를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가진 성격을 규정을 한 것인지 검사가 나오기까지 연구 방법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창의적인 과학자, 누구나 창의적으로 인정하는 예술가,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에게 성격 형사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당시의 성격을 체크해 보세요. 하다 보면은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더 많이 체크한 성격 목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은 플러스.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 체크하지 않거나 소수만 체크한 성격은 마이너스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창의적 성격 목록을
형용사로 쭉 만들고 실제 그 어떤 검사한 사람들에게 자, 당신의 성격은 이 중에서 어떤 것과 더 유사합니까? 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300개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간단한 버전으로 아. 그 300개를 하기 어려우니까 30개 정도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검사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작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쉽게 그냥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요? 쉽게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되죠. 아, 네. 이거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보다 내가 더 창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응답자는 아무래도 좀 좋은 쪽으로 편향해서 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보자마자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결과에 어떤 신뢰를 높이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도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입사하고 나서 그런 성격 테스트라 해요. 직무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적성검사. 네, 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에서 혹시 파생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이 뭐 지능검사, 성격검사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검사는 ICAA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 개발한 방법인데 이분은 창의성과 지능 그리고 성격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ICAA의 약자가 Inventory of Creative Activities and Achievement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본인의 그 창조적인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많은 결과물을 성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가의 방식이 본인이 자기 평가를 하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이 방법은 창의성은 어느 하나의 고유한 영역 혹은 고유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과연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의적인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활동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학생이나 어떤 뭐 예술가, 과학자를 대상으로 이 평가했을 때 매우 신뢰 높은 그런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측정한 것들은 8개 영역, 뭐 과학, 예술, 수학, 뭐 음악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를 개발한 그 연구팀에서 뇌파 검사를 함께 했대요. 근데 뇌파 검사가 EEG 검사라고 하는데 본인이 개발한 이 ICAA 점수하고 그 뇌 활동사의 관계를 지금 활발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뇌파 검사가 그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조금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창의적인 순간 혹은 창의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갑자기 유레카 뭔가 번뜩이면서 머리에 뭔가 스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과연 그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창의성 발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실제 뇌파를 측정하기도 하고 뇌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간단히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기존의 물건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우산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상자 그런 것들의 다른 용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용도를 생각해내는 순간 뇌파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독창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우반구의 특정 영역에서 알파파가 더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바로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점수가 ICA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뭐 호기심이라든가 상상력 등을 반영하는 그런 경험하기에 매우 개방적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주변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은 평소에 시각피질, 즉 우리가 눈으로 정보를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피질을 담당하는 뇌 뒷부분 영역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자 지금부터 통찰력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활성화되는 영역이 달라져요. 바로 전두엽, 특히 오른쪽 전두엽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오른쪽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혹은 우리가 뭐 주의를 집중해서 뭔가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잘 조율하고 통제하는 그런 영역이 알려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통찰하는 순간에 오른쪽 전두엽이 매우 활성화되는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창의성 점수가 매우 높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EEG 즉 뇌파 측정 연구 결과나 아니면은 뇌 영상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소에 관찰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를 유연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창의력이 높다라는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공통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예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함께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요. 팟캐스트 세부 정보에 들어가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범한 뇌는 없다. 넷플릭스를 들으면 뇌가 풀립니다. 뇌교육학 오창영 박사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